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무 질문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4.7 보궐선거를 좌우한 부동산 대책의 수정 가능성이죠. 당정청은 세금과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시장에선 박근혜표 부동산 정책 표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어떻게 바뀔지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부동산 정책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재필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재필 교수님. 네. 지금 4.7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자마자 부동산 정책이 뭔가 완전히 바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청와대, 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지금 규제 완화 뭔가 지금 손댈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예. 굉장히 그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가 된 문제들에 대해서 각각 다 한마디씩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뭔가 지금 가닥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예. 뭐 세금을 올리겠다 내리겠다, 의무기간을 늘리겠다 줄이겠다, 예. 또는 지금 그 국가에서는 그 가계부채 뭐 이렇게 총량제를 하고 있는데 이 무주택 서민 청년 주택들에게 대출 규제 DTI LTV를 완화시키겠다. 자, 자칫 이런 그 정해지지 않는 이런 얘기가 계속 정치권으로부터 흘러나오면서 네. 잘못했다가는 지금 조금 안정 단계에 들어서 있는 이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이런 그 불쏘시개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튼 뭐 교수님 우려하는 것은 우려하는 것이고 지금 정부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하려고 하는 게 가장 지금 핵심적인 걸 보니까 좀 빚을 쉽게 좀 빌려줄 수 있게 왜 LTV 뭐 DTI 이런 건 규제를 좀 우대해주는 대상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좀 확대하겠다. 뭐 비율을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아마 당정 회의를 한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나온 얘기를 조금 구체화시켜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가 연소득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 예.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에는 부부 연소득 합산 9천만 원 이하, 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는 예. DTI LTV가 예. 40%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흘러나온 얘기는 이걸 50%로 늘리자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또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네. DTI LTV가 50%인데 이걸 또 늘려주자라는 게 지금 구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종부세를 좀 완화시키자. 전부 다 지금 과세 정책에 관련된 제도들인데요. 예. 이런 논리가 정말로 그 실수요자들을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이번에 그 정치적 논리에서 이번에 그 재보선 선거에 대한 후속 조치인지는 판가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취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총선에서 워낙에 이제 부동산의 민심이 사나웠기 때문에 집을 살 수도 없다. 돈도 안 빌려준다. 그러니까 좀 돈 더 빌려달라. 그래서 그걸 좀 완화해 줄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유력 그 정치인들이 예. 어떤 정치인들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예. 뭐 대출 완화를 해서 100%까지 빌려주자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100%까지? 또 모 국회의원 같은 데서는 네. 90%까지는 허용하자라고 하신 분이 계시고. 네, 화면에 나옵니다. 송영길 의원 당대표로 출마하신 송영길 의원이 90%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젊은이들에게 빚으로 집 사라 하느냐라고 했던 것이 이 여당이 야당 시절에 나온 얘기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는데 예. 물론 집을 사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경제적 능력이 약한 이 젊은이들에게 예. 많은 대출을 빌려준 것은 저도 호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문제이죠.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지금 보면은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왔거든요. 예. 그 시기에 어땠습니까? 너무나 그 가계부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런
줄도서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역시 조심을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이 부동산 시장,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으로서 뭐 세계 최고의 집값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지금 여기서 또 대출을 풀어줬을 때 그 많은 돈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또 폭등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우려스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조심해서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자꾸 지금 이렇게 저렇게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역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대출을 완화시켜서 필요한 소유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빌려준 것도 좋지만 그거 이전에 이 젊은이들이 내가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오랫도록 장기간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주택 이런 공급 정책에 대한 대안도 같이 배경되어야 되지 않을까. 주택 공급 정책. 네, 우리 김 교수님께 나중에 또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정환 교수님, 지금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움직임이 이제 LTV DTI를 우대해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10% 포인트를 높여주는 청년 무주택자에게 이거 좀 대상을 좀 더 넓혀서 혜택을 많이 받게 하자. 라는 쪽으로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융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결국 빚을 더 내라는 얘기인데 지금 경제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정책을 펴야 할지. 사실 지금 가계부채 상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위험 단계, 어느 정도 위험 단계에 있고 한국이나 이제 한국은행이나 기재부에서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늘어나는 것, 뭐 1분기에 얼마 늘어나는 것은 그 분기에 이제 소비에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이제 수준이 얼마가 됐냐,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에 따르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그만큼 다시 말해서 그만큼 버는 거에서 우리가 은행이나 뭐 다른 데에 대해서 이제 이자 비용으로 많이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소비 위축이 오거나 또 혹은 이제 자산 가격 하락, 그러니까 소비 위축이 오면은 결국은 어떤 자산의 가격도 전체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따라서 자산 가격의 어떤 붕괴가 있을 수 있고요. 자산 가격 붕괴가 오면은 2008년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결국은 실물 섹터, 그러니까 실물 섹터라는 것은 결국 은행을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은행의 대출을 바탕으로 물건을 만드는 섹터인데 은행 자체가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것들이 부실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위기가 올 수가 있고 그 은행을 매개로 이제 실물 섹터에 대한 자본 공급도 잘 안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 성장률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가계부채 수준 자체가 2008년에 비해서 한 30%포인트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태. 그리고 사실 집값이 오르면 전세,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의 담보대출로 일부분만 잡히는 이제 전세 대출 양도, 그러니까 전세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빌려오는 양도 늘어나게 돼 있는데 그 부분 역시 굉장히 많이 증가한 상태라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타이트하게 진행돼야 될 상황은 맞고요.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지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금융이나 이런 입장은 결국은 가계부채를 늘리지 말아야 된다. 총량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늦춰지고 있는데 지금 4.7 선거 끝나고 정부 여당 쪽에서 이렇게 대출 규제 완화를 주장을 하다 보니까 금융위가 생각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여당이 생각하는 대출 규제 완화가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위가 이게 여당 말을 좀 안 듣기도 어려운데 우리 경제 상황에서 굉장히 더 위험하다는 거네요.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실 금융위가 뭐 뉴스에 나온 안으로는 이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해서 한 연 4%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막겠다. 증가율을? 증가율을 막겠다라고 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작년에 한 7.4% 증가해서 액수 자체로는 거의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준을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률 등과 어떻게 보면 평행하게 맞춰서 가계부채 관리를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는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실행이 된 건 아니고 어떤 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방향 가고 있었는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하는 것은 특히 일부 그러니까 청년 계층이나 무주택 계층에 대해서 이런 거 규제를 완화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라 이게 분명히 상충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것이 또 결국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되면은 결국 자산 가격,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더 빌려줄 수 있는 양도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예.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LTV나 뭐 DTI 기준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예. 어떻게 보면 빌려줄 수 있는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매개로 작동할 수 있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필 교수님, 그러면 지금 논의하는 정도 이 DTI나 LTV를 조금 완화해서 우대받는 10%포인트 우대받는 대상을 좀 넓혀서 좀 더 빌려준다. 그리고 종부세를 뭐 1주택자 종부세 좀 완화한다. 이런 정도 논의만으로도 시장을 조금 부추기는 이런 요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되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규제, 예. 억제 완화 주도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다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뒤늦게 물량 공세로 나왔거든요. 예. 감당이 안 되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그 야당 시장 오세훈 시장님께 오세훈 당선되셨죠. 그분의 그 논리가 예. 35층 이거 철폐시키겠다. 네, 재건축 재개발 완화시키겠다 완화하겠다. 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갑자기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막 쏠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예. 했던 것 중에서 저는 가장 잘했다고 생각된 것 중에 하나가 예. 자 재건축 지역에 이렇게 투기 바람이 불면은 네. 토지 허가 거래도 검토해 보겠다.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죠. 예, 적절한 저는 아주 토지가 내용이라고 허가제가? 생각합니다. 예. 그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했을 때 맨날 예. 토지 허가 거래 얘기가 나오면은 네. 이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비판적인 예국에서도 얘기가 좀 시행한 적이 있었죠. 없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어떤 제도나 정책이든지 예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고 예국에서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나라에 그 예. 시점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또 그전에도 그 대출 규제 DTV, LTV가 강화됐을 때도 그랬거든요. 예. 이거 선별해야 된다. 일률적으로 DTV, LTV를 강화시켜서 젊은이들이 돈 없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은 예.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살 것인가?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줍줍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줍줍. 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청년 세대들이 대출이 안 돼서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을 이게 해약에 나온 것을 자기들이 현금 주고 집을 사게 되는 이런 제도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돈이 없는 청년 세대들에게 미래를 바라보고 예. DTI, LTV를 완화시켜서 돈을 빌려주는 것도 물론 필요한 제도지만은 예. 이게 과연 잘못 대상을 정하고 기준을 잘못 정했다는 또다시 부동산 시장의 태풍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한테 주거 사다리 마련이 시급한데 그분들한테 돈이 없지 않습니까? 2030이 어떤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어떻게 빌려서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미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지금 아주 상승 곡선에 처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이 아마 뭐 임계점이 다다랐다고 할 수도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부도 조금 안정되는 듯한 이런 그렇죠. 움직임이라고 근데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얘네들이 정말로 이제는 DTI, LTV 완화시켜서 집을 산다 그러면 말 그대로 영끌이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거 물론 DTI, LTV를 완화를 시켜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런 선별적인 정책은 좋은 정책이지만은 예.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 현 시점에서 예. 과연 이게 맞느냐 아. 이거 굉장히 신중하게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결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90%다, 10%다. 네. 이게 지금 설왕설래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 이 청년 무주택 세대들 앞으로 집을 필요한 이 세대들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종환 교수님, 지금 정부가 이런 DTI 10% 우대 대상을 넓히는 여당의 얘기에 좀 귀를 기울이고도 있는데 DSR이란 제도를 도입해서 가계부채를 관리한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DSR이라는 게 얼마나 좀 까다로운 제도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예, 기본적으로 DSR은 예. 예전에 DTI의 이제 다른 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러면 DTI가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하고 예. 기타 대출의 이자만 예. 평가를 했다 그러면 예. 이자를 이제 자해 놓고 이제 분모를 자기 소득으로 연간 네. 소득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러면 예. DSR은 이제 기타 부분에 그러니까 이자만 포함했던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예. 원리금 상환을 추가를 해서 어떻게 말하자면 보다 엄격하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해 있겠지만 보다 엄격하게 사실은 DSR 규제를 더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라 DTI랑 DSR 자체는 어떻게 보자면 DSR이 보다 엄격한 그래요? 제도다라고 더 까다로운 규제. 예, 더 그런 까다로운 거군요. 규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DSR을 관리하게 되면 이제
통합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개인이 예. 갚아 나가야 될 부채의 양을 원리금 기준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어떻게 보면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라는 이야기였고, 근데 이제 DSR을 적용할 때 이제 규제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 선별적으로 한 10% 정도 어떤 특정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아닐 수 있는데 지금 뭐 90%까지 완화하겠다 아니면 선별적으로 예. 10%만 늘리겠다 다양한 안이 네. 제시가 되고 있는데, 특히 뭐 은행 그러니까 다른 대출이 별로 없는 이제 개인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DSR 규제를 완화한다는 거는 DTI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라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결국은 어떤 그 무주택 개인 혹은 청년층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마련해주고자 하는, 그러니까 단기간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마련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DTI를 DSR로 바꾸는 게 부채 관리를 까다롭게 하는 건데, 지금 나오는 논의는 청년과 무주택자들에게 조금 DSR을 뭐 신축적으로 적용해서 집을 살 수 있게 돈을 더 좀 빌려주겠다. 약간 이해 서로 안 맞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결국 DSR이 통합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갚아 나가야 돼, 향후 갚아 나가 보통 10년 단위로 끊는데 예. 향후 갚아 나가야 돼 이제 부채의 양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예. 이 지표로 가는 논의가 이제 맞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대신에 이제 이 DSR을 적용할 때 어떤 우대 정책들을 통해서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한데 집을 구하기,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혹은 규제 등으로 인해서 집을 구하기 어려운 계층들한테 어떻게 보면 자본을 조금 더 조달해줘서 네. 집을 더 사기 쉽게 해주겠다. 이런 식의 논의로 아마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필 교수님, 이제 DTI나 DSR을 조금 완화를 해가지고 적용한다고 할 경우에 2030들이 뭐 서울에서 그렇게 되면 살 수 있는 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 신규 공급 주택 청약 시장에서는 이 DTI LTV를 완화시켜서 젊은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100% 맞습니다. 청약 주택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지금 이미 일반 매매 시장에서 예. 주택 가격이 뭐 세종시 같은 경우는 70%가 상향했다. 서울은 뭐 몇 퍼센트가 상향했다고 그래서 지금 예. 거의 뭐 주택 가격이 좀 10억대에 돼 있는데 예. 이런 주택들에게 이 젊은이들이 정말로 이자가 싸다. 예. 많이 빌려줄게. 예. 뭐 쉽게 얘기해서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집을 샀을 때 과연 그게 합당한 그런 정책인가도 아니, 조금 저는 살 수나 있냐 이거죠. 2030이 뭐 DTI 10% 정도 조금 우대 반응을 넓혔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은 이런 얘기가 나온 뒤로부터 또 매물이 또 거둬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야, 그래서 지금 뭐 어제 뉴스에도 보면은 왜 집을 파느냐? 예. 집값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보유해야죠. 그럼 세금이 높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팔지 않고 자녀들에게 증여해버리는 네. 이런 현상이 계속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저희 그 시청자께서 댓글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양도세 완화를 해야만 물량이 나오고 그래야 대출 완화가 된 상태에서 집사의 값이 수월할 텐데 양도세를 틀어막고 대출 완화 뭐 그러면 또 매도 물량이 어차피 적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네요. 자,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이 부동산 정책에 지금은 안 나오는데 그 전에 항상 부동산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온 이유가 이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예. 정부가 내용온탕 정책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화한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규제 억제가 들어가고요. 예. 이게 이제 이 후퇴기에 들어가면은 예. 모든 규제를 풀어버렸거든요. 아,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자, 부동산으로 해서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한 이 정부가 예. 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 부사서 팔지 못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완화주면은 팔게 해줄게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매물 물량이 나올 것인가.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버텼더니 소득세 감면해 주더라. 또다시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을 이게 투기를 하지 말라는 이게 보장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일부가 대다수가 그렇거든요. 야, 양도세 무서워서 집을 팔지 못하고 있어. 양도세 인하해주면은 집을 팔 텐데라고 했을 때 예. 저는 그건 분명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또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네. 만약에 내가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다가 네. 물론 이제 이게 두 채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상속이라든지 뭐 이런 게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은 예. 투자 목적으로 집을 샀을 경우에 자, 양도소득세 50%, 30% 일반 가서 해줄게 했을 때 그렇게 수익률을 많이 봤어요. 그럼 그 돈 갖고 어디로 가죠?
저는 또 다시 부동산을 사서 아파트를 사서 그래 가지고 있다가 또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은 이런 시기가 되면은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으면 또 많은 소득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지금처럼 무겁게 매기는 것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그러면 세금은 기왕에 종부세가 지금 과세 기준 1주택자를 공시지가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겠다는 게 여당 중진 의원들도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리가 그 종부세가 11년 전에 한 번 그 인상되고 나서 네. 그러면 11년 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근데 그 제도를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이 9억이라는 제도를 그런 거죠. 10년 넘게. 그렇죠. 네.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변했는데 예. 그래서 종부세 9억 원에서 이것을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물가도 상승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향 조정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정치권에서 12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12억 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1가구 다주택자들이 소득이 없이 정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종부세에 대해서는 12억 원이 아니라 조금 더 인상시켜서 1가구 1주택자의 일가구 경우에 일주택에서는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자는 아예 가격도 더 올라가도 괜찮다. 올라가더라도 네. 세율은 올라가더라도 세금 납세는 조금 인하시켜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 세금을 좀 없애는 게 아니라 세금 그냥 물리되 좀 이연해서 낼 수 있게 하자 그런 그렇죠. 얘기인가요? 네. 지금 여당에서는 어찌든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을 12억 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논의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완화 정책으로 지금 방향은 잡히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정환 교수님, 지금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가계부채 관리에서 이 금리가 굉장히 지금 낮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제 금리가 뭐 상당히 낮은 상태로 유지되지만 더 낮아지기는 어려우고 오를 일만 남았을 텐데 이런 것이 그동안 영끌에서 빚을 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또 지금 더 빚내서 집 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예, 사실 금리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은 주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이게 결국 소비에까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한국은행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지금 한 인플레이션이 한 2% 정도로 아마 유지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이제 금리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과 비슷하거든요. 명목금리가 그러니까 콜금리가 0.5%대인데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이 2%라는 얘기는 꽤나 어떻게 보면 명목금리상으로 그냥 은행에 저축을 하면은 손해가 굉장히 막심한 이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말은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사실 물가 상승률보다는 명목금리가 조금은 높아야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정상적인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경제학적 용어는 실질금리라고 하는데 실질금리가 양으로 가는 상태가 와야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로 이야기할 수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자율 상승의 압력은 굉장히 심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미국의 금리 상승과 이제 통화를 걷어들이는 것들, 풀려졌던 통화를 걷어들이는 것들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한국도 보조를 맞춰서 나갈 것이다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금리가 오르는데 한국이 따라 금리를 안 올리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높고 한국 금리가 낮다면 결국은 외화 유출의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달러가 한국에 투자한 달러들이 결국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압력들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와 어떤 미국 경제의 연동과 더불어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면 결국 어떤 효과들이 일어나느냐. 아까 빚을 내면 예를 들어서 10억에 대해서 이 금리 2%로 빚을 낸다 그러면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 이자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같은 10억이 이제 이자 비용이 3%가 된다면 한 3천만 원 정도. 흔히 말해서 가처분 소득 자체가 우리나라는 이자 비용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 자체가 한 1,000만 원 이상 떨어지게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말은 결국 소비가 1,000만 원만큼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것과 직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1% 정도는 충분히 뭐 단기간 한 3, 4년 안에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자기의 빌린 게 1%가 그리 크지 않아 보지만 실제 어떻게 보면은 월급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자 비용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이렇게 이자 비용이 쌓이다 보면은 못 갚는 사람들 부도 확률이라 그러죠. 결국 그 집을
집을 가지고 있지만 이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못 내서 부도를 내는 결국은 자신들이 집을 포기해야 되고 경매를 해야 되는 상황들까지 오게 되면은 예. 이 부채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또 우리나라는 집을 살 때 특히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이렇게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예. 흔히 말해 전세를 사는 세입자들도 굉장히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집값이 오르면서 네.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네. 집값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것에 따른 영향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도 자기 원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1% 차이가 큰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 이 총 금액 예. 가계 대출이라는 총 금액 은행 대출 1,000조가 넘었다고 하는데 이 1,000조의 1%라는 총 금액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경제의 소비나 어떤 자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김재필 교수님, 아까 이런 것보다는 청년들이 좀 오래 살 수 있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 공급을 좀 많이 늘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사 대책이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게 좀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사 대책 중에서는 공급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사 대책적으로만 간다면은 예. 이 공급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공공주도형에서 예. 토지 소유자들과 얼마나 빠른 협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예. 그리고 또 이 토지 소유자들의 원래의 목적은 우리가 보면은 내에게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민간 주도의 개발을 원하는데 예, 그렇죠. 정부에서는 30%의 네. 수익률을 줄 테니 공공 주도로 가자라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관에 대한 공공에 대한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공공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빨리 거쳐서 네. 이렇게 우리가 서울 강북에 혹은 낙후된 지역에 역세권에 저층 그런 단지의 밀집 지역에 얼마나 양질의 공급을 신속하게 해줄 것까지에 따라서 네.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 나오면서 40년짜리 긴 주택담보대출, 40년 뭐 미국 같은 데서 많이 하는 이거를 좀 도입한다고 하는데 우리 경제 상황에서 이런 게 조금 활용이 될까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지금 30년에서 플러스 1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서 장기 모기지를 한다 그러는데요. 이 장기 모기지의 장점이라면은 우리가 DTI LTV의 규제가 있지만은 그 규제를 벗어나서 많이 빌리고 예. 그다음에 적게 갚고 오랫동안 적게 갚고 네. 그런데 예. 이제 어떤 분들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10년 주기로 이사를 가는데 내가 40년 동안 그 집에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예. 문제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 제도를 잘 보완만 한다면은 예. 내가 살고 있으면서 일종의 은행에 대출을 빌려서 어느 정도 시세가 올라갔을 때는 예. 내가 이것을 매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그 기간들만 보장된다라면은 매도할 수 있는 건 중간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8억짜리 주택을 예. 40년 장기 대출했었는데 예. 만약에 20년 갚았다. 네. 근데 이 주택이 한 15억이 됐다. 네. 그랬을 때는 그걸 승계하고 네. 매수자에게 승계하고 대출 잔액이 돼서 승계하고 넘기고 또 팔고 이사 갈 수 있는 바뀐다. 네. 이런 제도만 그게 법률적으로 잘 보완된다면은 이거 역시 아마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장기간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미국 같은 데서는 이런 장기 모기지 제도가 아주 활성화돼 있고 네. 잘 활용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종환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장기 모기지, 초장기인데 우리가 이런 게 없었던 게 금리가 너무 그동안 높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미국은 이제 금리가 안정돼 있어서 이게 잘 활용이 됐습니까? 사실은 한국은 뭐 시스템적으로 일단 집을 살 때 전세 제도라는 것들이 있어서 집을 단기에 구입할 때 어떻게 보면 자본 조달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었다는 게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전세로, 전세 끼고 그다음에 사는 거니까. 은행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담보 대출이 나와서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집을 살 때 30년, 40년까지 가면은 특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 역시 맨 처음에 김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가격 수준이 지금 아파트 중위값이 9억인데 그거는 사실 40년을 낸다고 할지라도 부담이 이제 사실 만만치 않은 40년을 하더라도 서울의 부담이 아파트 크다. 중위값이 뭐 그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공급을 차츰차츰 많이 늘려서 가격을 어떻게 완만하게 안정화시키고 그 완만하게 안정시킨 데에서 이제 무주택자들한테 그런 40년 파이낸싱 이런 걸 통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들의 조금 걱정스러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원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그리고 김재필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